자, 그러면 이어서 두 분이 오늘 가지고 오신 섹터 이야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떤 섹터가 핫하다라고 갖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 팀 김학준 대리는 자동차 섹터, 그리고 이상투자자문 이석근 본부장님은 건설 섹터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일단은 김학준 대리님 자동차 섹터 가지고 와주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금일 시장 코스피를 보시면 거의 보합 수준인데 그 코스피 지수보다는 약간은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많이 아시겠지만 완성차 업체들과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수평적 결합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었죠. 애플카를 이제 애플이 기아랑 만든다. 맞아요. 이거는 약간 2월에 좀, 그 얘기 나왔었어요. 네, 묘연해지기는 했지만 네. 그런 이슈도 있었고 최근에 그쵸. 또 현대차가 구글과 구글이랑, 협업한다. 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중국으로 넘어가면 바이두는 이제 지리 자동차랑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고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상하이 자동차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과 완성차 업체들의 수평적 결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완성차 업체는 아니지만 LG전자랑 마그나가 맞아요. 또 기술적 협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로봇 택시 업체인 주크에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빅테크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들과 자꾸 수평적 결합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빅테크 업체들은 본인들이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되고 네. 완성차 업체들은 빠르게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으로 가지 않으면은 생존이 그쵸, 어려운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업체가 협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파리 기후 협약 이후로 거기 가입국들은 빠르면은 2035년, 느리면은 2050년까지 그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태고 유럽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는 무조건 전기차를 등록을 해야 돼요. 네. 등록을 하고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도래할 수가 그렇겠네요.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로 이제 변모하는 모습을 빨리 보여줘야 하고 여기에 더해서 자율주행으로 빨리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독보적인 업체예요. 네. 거기에 플러스 완성차도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빅테크 기업은 그렇지가 못하고 완성차 업체도 테슬라보다 자율주행 기술이 떨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업체와 완성차 업체가 기술적 협약을 해서 빨리 치고 나가지 않으면 테슬라가 독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 양측에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기술적 협약이 필요하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저는 지금 이제 일본이나 유럽의 이제 탑 티어 완성차 업체들 말고 세컨 티어에 있는 그 완성차 업체들은 지금 현재 약간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마쓰다나 미쯔비시 같은 기업들, 그리고 유럽은 그다음에 피아트나 네. 푸조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좀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자동차 섹터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쵸. 파이는 그대로인데 맞아요. 도태되는 기업들이 있으면 내 자리가 더 커지니까.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국내 자동차 섹터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긴 맞습니다. 진짜 이제는 미래차로 빠르게 가지 않으면 정말 도태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시대 때 그걸 따라오지 못했던 노키아가 그리고 모토로라가 진짜 좀 많이 뒤처졌었잖아요. 이번에도 그 시대를 바로 타지 않으면 진짜 좀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고 사실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래차도 생각보다 금방 우리가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 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래차 기준을 어느 자율주행차 정도 이 정도? 저는 이렇게 자율주행- 운전하면서 딴짓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현대차가 그 작년 말에 네. 그 CEO 인베스터 데이라고 해가지고 정의선 회장이 발표를 했었는데 네. 자율주행 로드맵을 레벨 3, 레벨 4를 2022년, 2023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목표보다는 조금 더 늦춰지기는 하니까 네. 그 레벨 4 정도의 자율주행이 되려면
한 2024년, 2025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오, 진짜 금방이네요. 네. 진짜 빨리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테슬라 주가도 어마어마했으니까 이게 잘만 이슈가 붙으면은 우리 완성차 업체들도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구 본부장님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야기. 이제 동의는 하는 부분인데 이게 요즘 추세가 미래자동차라고 하면 뭐 광범위하죠. 네. 근데 이제 전장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거꾸로 자동차 업체를 인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바퀴 빼고는 전부 다 전장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애플이 뭐 사실 이게 IT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애플카 만들 거야라고 해서 다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냥 너네들은 그냥 엔진하고 바퀴만 가져와. 이렇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생산 라인이 될 수 맞습니다. 있는. 예. 현대차 사실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협약도 하고 이런 부분을 거치는 과정인데, 참 이 미래차라고 하면 이제 뭐 간단히 좀 이제 뭐 자율주행차라고 할 수 있고, 뭐 전기차도 뭐 사실 아직 그렇게 많이 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다고는 보기 힘들고 아직까지 성장이죠. 그쵸. 예전에 배터리 예를 들어 건전지 한 10,000개 가져다가 해도 전기차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만큼의 작게 배터리를 만들고 오래 갈 수 있느냐. 맞아요. 이 기술의 진전이 중요한 거죠.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 같아요. 만일에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무수한 데이터가 있어요. 카메라로 쏘아다니면서 사람이 직접 경험을 하면서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 저희나 이 현대나 이런 건 그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 명 죽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걸 그냥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로만 보는데 저희는 상당히 민감해요. 그 그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랬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95%까지는 성공을 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 나머지 5%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반격 해주세요. 밀리면 안 돼요. 일단 현대차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뭐 준비한 종목도 현대차이기는 한데 스포일러. 네네, 네. 현대차이기는 한데 저는 리더의 자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쵸. 리더의 그런 드라이브를 거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의선 회장이 2020년 3월 달에 현대자동차 이사회 의장에 딱 앉으면서 현대자동차는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생산 라인에 그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조금 더 리더의 역할을 조금 더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네요. 알겠습니다.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석근 본부장님이 가지고 오신 건설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제일 강한 섹터이기도 해요. 그렇죠? 섹터는 저희는 건설 쪽을 좀 택했는데 이게 사실 뭐 깊은 것보다는 이제 어떤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맞아요. 현 정부가 지금 사실 주택 공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죠. 네. 계속 어떤 잡음이 생기고 노이즈가 생기는 상황인데 야권이 이번에 일단 1년짜리 시장이긴 하지만 네. 둘 다 이제 부산, 서울 맞아요. 두 군데를 이제 획득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충 잡아서 가장 집값 상승률이 컸고 어떤 이제 그 주택 공급 문제가 있는 지역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부산하고 서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두 지역이 지금 하필이면 이 재선거 해갖고 좀 그러네요. 야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좀 포인트를 넣게 되면 어차피 이제 1년 남은 어떤 대선을 남겨두고 뭐 야권이든 여권이든 공격적인 어떤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이 드라이빙을 걸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떤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 뭐 건설주나 아니면 리모델링 어쨌든 건설의 주택을 짓기 위한 어떤 이 바탕이 되는 재료나 이런 업체들은 상당 부분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의미에서 좀 건설주를 선택하게 됐고 이것만 놓고 보기보다는 사실 제가 뭐 요새 오늘 뭐 이재명 씨 관련주가 좀 오르고 있죠. 네, 그렇다고 맞아요. 제가 이재명 씨 관련주도 대선 1년 전에는 항상 많이 오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보통 과거에 보게 되면 대선주들이 인맥주들이 오른 다음에는 정책주들이 오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누구 친분이 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올라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는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관련주들이 움직일 타이밍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가장
이 손발 불똥이 떨어진 게 지금 주택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떠한 건설주 이런 거를 좀 선택하게 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 진짜 건설주가 가장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간에 건설 쪽에 가장 친화적인 후보가 또 어쨌든 간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이게 이제 당분간 계속 건설업은 기대를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희가 그냥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다 주택 하나씩 성인들이 가지기 전까지는 이 건설 문제는 계속 이제 뭐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국내 산업만을 보고 이 건설 하나 어떤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만 하게 되면 사실 이제 하도급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싸게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어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희 국내에 있는 건설사 대부분들은 어떠한 걸 하냐면 그 뭐 해외 쪽에 어떠한 원전 이런 뭐 짓는 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해외에 이제 그 신도시 건설에 많이 이제 참여돼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가 사실 마진율이 좋아요. 저희 나라보다. 그래서 꼭 우리나라의 어떤 이 주택 공급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이제 앞으로 2, 3년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학준 대리님은 건설주 동의하시나요? 네, 완전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공격하셔도 괜찮아요. 공격할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건설이 있고 건축 기자재가 또 있고 이 수혜를 받는 섹터는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굳이 건설일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부두국이 한 번씩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뭐 이런 겁니다. 건설은 내가 수주를 따오잖아요. 따온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하도급 업체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리모델링 하든 네네. 아니면 건축 기자재를 만드는 애들한테 이 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2차 벤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2차 그게 들어온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그 2차 업체들한테 돈이 지급되는 시간은 상당 부분 오래 걸려요. 그렇다 보기 시작하면 실적에 반영되는 시간은 계속 분기별로 3개월씩 밀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건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민간 업체로 넘어온 상태에서 국가에서는 그렇게 막 돈을 늦게 주고 그러지 않아요. 네. 연체에 대한 그런 부분도 네, 없기 때문에 그쵸.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그 실적에 대한 3분기, 뭐 4분기, 그다음 내년 1분기까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걸 따진다고 한다면 저희는 아까 큰 단락에서는 실적을 보고 접근을 하자라고 그쵸, 좀 말씀드렸잖아요. 건자재 업체들 사실 2분기 실적 까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 한샘이나 이런 업체들이 10% 정도 가격가 올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 이제 바로 잡힐까요? 그러지 않아요. 한 3분기 정도 돼야 실적이 반영됩니다. 근데 건설주는 이제 바로바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 그 중에서는 좀 이제 대장이지만 조금 무겁긴 하지만 시총도 크지만 굳이 건설주를 골라온 거는 그런 실적 이유에서 부분에서. 네. 좋습니다. 바로 실적이 제일 좋아질 수 있는 게 이쪽에서는 그래도 건설주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두 분의 섹터에서 각각 하나씩 종목을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학준 대리님 현대차라고 스포일러 해주셨으니까 네. 바로 한번 가볼게요. 네, 현대차를 저는 탑픽으로 뽑아왔는데요. 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현대차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1.5% 상승을 하고 있고 현재 주가가 23만 3,500원 정도 하는데 현재 주가가 7년 전 주가예요. 정확하게 보면은 7년 맞아요. 전, 네, 2014년도의 주가인데 오래 걸렸네요, 진짜. 그렇죠. 2014년도에 왜 이렇게 급락을 했냐? 2014년도에 현대차가 한전부지를 10조 원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시총이 50조짜리 회사가 10조를 이제 땅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대차 주가는 거의 반토막이 났고 그 상태로 5년을 유지를 합니다. 못 올라와요. 근데 동기간 동안에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길리자동차 같은 경우는 동일한 금액 10조 원을 가지고 볼보 자동차 인수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메르세데스 벤츠 지분을 10% 인수를 하게 됩니다. 같은 돈을 다르게 썼네요. 그렇죠. 돈을 조금 더 쓰기는 네. 했는데 전혀 다르게 그쵸. 돈을 썼고 동기간 동안 현대자동차가 반토막 나서 5년 동안 기고 있는 동안 길리자동차는 주가 10배가 납니다. 와, 10배가. 어마어마했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이두랑 협업을 하면서 현대차의 경쟁자가 돼버렸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의선 회장이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19년도 3월에 현대자동차 대표이사가 되고 2020년 3월에 현대차 의장이 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이후로 현대차 주가는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뭐 코로나 이슈도 있기는 했었지만 그 변화의 시초는 이제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 PPT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이런 이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와 사족 보행 로봇 스팟으로 유명한 로보틱스 기업이에요. 이거를 1조 원에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없던 현대차에는 없던 행보였던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여기에 20%를 자기 돈을 투입을 합니다. 아, 본인 돈으로요. 그렇죠. 2천억이 이제 본인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얼마나 이제 현대차를 올바른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거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현대차에 대해서. 그동안은 안 했던 행보이기 맞아요. 때문에 갑자기 로봇 회사를 인수한다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뭘 하려고 그러지? 그렇죠. 이런 느낌. 궁금증을 유발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정의선 회장의 첫 번째 이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이오닉 5 최근에 이제 출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약 대수가 4만 대를 돌파를 했어요. 흥행을 일단은 했죠. 흥행을 그쵸, 하고 그쵸. 또 이제 얼마 전에 저번 달 말에 쿠페형 전기차인 제네시스 X 컨셉카를 내놨습니다. 그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려하게 잘 나왔어요. 이제 현대차가 예전과는 다르게 컨셉카랑 이제 실물이랑 별 차이가 안 나요. 컨셉카는 어마어마하게 멋있는데 실물 나왔을 때 실망한 경우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괴리감이 없습니다. 요즘 차 진짜 이쁘게 나오기는 하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제네시스 X도 내년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현대차에 있어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또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전기차 라인업을 보시면 네. 이제 정의선 회장이 CEO 2020 인베스터 대회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현재 전기차 판매 목표 올해가 16만 대입니다. 근데 이제 4년 뒤에 56만 대를 목표를 하고 있어요. 네. 그 현재 전기차 MS가 현대차가 5%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리 3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4년 뒤에 이제 더블인 10%를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빠른 시간 안에 글로벌리 3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년 뒤에 10% 마켓 쉐어는 뭐 그렇게 허무맹랑한 숫자가 아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숫자를 적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자율주행 로드맵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2022년도에 레벨 3 수준 고속도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네. 2023년도에 레벨 4 수준의 도심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로보택시 서비스도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장기 전략을 굉장히 잘 잡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요거를 또 말을 했는데 UAM이라고 이제 들어보셨나요? UAM이요? 네네. 그게 뭘까요?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이라고 하죠. 네네네. 오. 그- 그렇구나. 근데 이게 드론 같이 보이는데 드론은 아니고 이제 날개가 있어서 진짜 하늘은 나는 자동차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와. 보시면 됩니다. 그거 가능할까요? 하늘에서 네, 사고 나면 지금 어떡하지? CES 2020에서 이미 보여줬고요. 네. 네, 그 유튜브 영상에 다 있으니까 와. 보시면 되고 UAM 포함해서 이제 수소 트럭,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 로보틱스, 로보택시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차는 앞으로 궁극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이 될 것이다. 이 궁극적인 목표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의 현대차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단순히 차만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이제 회장이 바뀌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사업도 확장을 하고 미래차에 대한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사비를 들여서 지금 뭔가 로봇 사업을 인수를 하고 있고 이런 행보들이 앞으로 현대차 자체에 대한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모멘텀에서 현대차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빠르게 가격 전략도 한번 볼게요.
가격 전략은 이제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보면 40배가 조금 넘게 나오는데 네. 40배라고 하면은 조금 비싸 보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약간 맹점이 있는 게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하는 건데 2020년 3분기에 현대자동차가 2.1조 정도를 그 충당금으로 비용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1조가 떨어진 거죠. 네. 항상 이제 현대자동차 발목을 잡았던 그 세타 엔진의 리콜을 대비를 해서 충당금 명목으로 1.1조를 쌓고 비용을 떨었던 건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적죠. 그렇죠. 그거 기준으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보니까 40배가 넘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비용을 미리 떨었으니까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훨씬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5.7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퍼 계산을 하게 되면은 10배에서 15배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그러니까 전혀 비싸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거기에 더해서 현대자동차는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가 받았던 멀티플 15배보다는 좀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쭉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네. 네. 테슬라도 지금 멀티플을 1000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년에 영업이익이 4조 정도 나오면 그래도 멀티플이 200배인데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로봇 택시도 하고 인슈런스도 하고 뭐 스페이스X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산업군들 때문에 멀티플을 그렇게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에 살까요? 그래서 저는 하지만 단기적인 리스크가 네. 약간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글로벌리 모든 자동차 업체가 지금 생산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도 어제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그 울산 공장이 스탑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산 공장에서도 그랜저 생산을 이제 중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표 매수가는 21만 원을 잡았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1차 목표 주가는 27만 원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 잡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보다 조금 아래인 매수가 21만 원, 목표가 27만 원, 손절가 17만 원 잡아주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이석구 본부장님의 탑픽도 가봐야겠는데 뭐 레미안도 있고 힐스테이도 있고 프로지오도 있고 어떤 거가 제일 좋을지 궁금합니다. 탑픽이랑 오늘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좀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빠른 속도로 딱 말씀드리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자, 그 아들 태어나기 전에 잘생길 건지 뭐 어떤 키가 클 건지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부모님 보면 한 60% 이상은 맞겠죠. 자, 그렇죠. 4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네. 2,600억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올해 실적 한 1,630억 나옵니다. 좀 빠지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비수기입니다. 비수기 대비해서 1,630억이니까 이제 컨센서스 워낙 낮게 돼 있기 때문에 10% 정도 상향 조정돼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실적이란 모멘텀 좀 저희가 파악할 때 충분히 3대 건설사 중에서 가장 독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베트남 쪽에서 하노이에서 이제 신도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 큰 규모인데 이게 한 7, 8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2019년도부터 이제 신도시 건설하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수익이 한동안 계속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수기긴 하지만 국내 빼고 해외 쪽 매출 영업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벤트죠. 항상 이제 재료나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KDB 인베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냥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 네. 이거 만든 이유가 국내 그 팔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국내 사모펀드에 과거에 좀 매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이 한 8,500원 정도에 매각할 거다라고 했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그 다음에 2017년도에 호방건설 대상으로 한 1.6조, 뭐 대충 가격으로는 한 8,200원 수준에 팔려고 했다가 이제 그 해외 쪽 이제 그 갑자기 뭐죠? 그 해외 쪽 이제 수주 받는 부분이 약간 좀 리스크 요인이 생겨서 영업 적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포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걸 따진다고 하더라도 8,200원, 8,5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산업은행이 산 그 가격은 18,000원입니다. 그럼 상당 부분 지금 상당히 괴리가 벌어져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한 10년 동안 가보지 못한 어떤 호황기를 저희가 이제 겪을 거라고 이제 건설주는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키워놓고 팔겠다라는 이제 산업은행의 의지를 반영을 한다면 뭐 이제 건설 경기 좋아지게 되면 이제 타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이나 경영권 어떤 프리미엄을 제공하면서 더 높은 가격에 사겠다라는 게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 그래서 조금 빠르게 예, 갈게요. 가격 전략은 보시게 되면 좋아요. 예,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현재가 수준에서 한 6,980원이지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한 6,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저희가 이제 좀 안 가본 가격입니다. 예, 신고가긴 하지만 8,500원 수준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현대차와 대우건설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고생해 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